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누구나 이 말을 듣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당연한 말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빙빙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불청객처럼 찾아왔던 그 역경들을 빠르게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보다 아가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 집에서 늘 아가하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불렀냐고요? 동네 제일 가는 딸바보 저희 아빠가 그 범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부 금술이 참 좋으셨는데 이상하게 임신 소식이 없으셨대요. 시부모님이 눈치 주시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엄마는 늘 혼자 조마조마 하셨더랍니다. 아빠는 엄마가 늘 걱정 속에 사시는 것이 싫으셔서 아이 없이 둘이서 재미나게 살자 달래셨고요. 두 분 모두 포기할 무렵 극적으로 짜잔하고 나타난 아기가 네, 바로 저였어요. 엄마가 서운해서 우실 정도로 저는 아빠 판박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빠의 딸사랑은 더욱 유별났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모두 버스 타고 다녔어요. 아빠는 버스 정류장까지 제 손을 잡고 걸어가신 다음에 버스가 도착하면 항상 버스에 따라 타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찾아 잘 앉으면 아가 잘 다녀와 라고 인사해주고 황급히 버스 뒷문으로 내리셨어요. 아빠는 버스 기사님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하셨기 때문에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창문 밖에서 손을 흔들면서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등굣길을 웃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하굣길에도 물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 항상 버스 정류장에 아빠가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준비하고 나와 앉아 계셨어요. 늘 손에는 작은 간식거리 들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빠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간식을 먹으며 오늘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고 뭘 하고 놀았는지 열심히 쫑알거렸어요. 아빠는 그렇게 매일 제 하루 일과를 듣는 것이 삶의 낙이셨다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커갈수록 버스에 따라 타시는 일은 그만두셨죠. 중학교 입학을 앞둔 무렵부터는 사춘기가 찾아올 딸을 위해서인지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 먼 발치에서 천천히 걸어오시며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저는 늘 쉽게 잠들지 않아 속을 썩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제 등을 긁어주셨어요. 아빠의 그 투박한 손이 제 등을 어찌나 조심스럽게 살살 긁어주시는지 기분 좋은 간질거림과 시원함에 잠이 스르륵 오곤 했습니다. 또한 아빠는 동네 단골 미장원 아줌마한테 파마하는 방법도 직접 배우셨어요. 어린 시절 사진 속 뽀글머리 파마는 모두 아빠 작품이었습니다. 일을 가실 때도 트럭에 꼭 태우고 다니셔서 동네 사람들은 박 사장님 딸사랑 진짜 못 말려 하시며 저와 아빠의 사이를 부러워하거나 칭찬했어요. 이렇게 사랑 가득한 아빠는 저에게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 아니 그 이상이었죠. 저는 4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빠는 아들 사랑도 대단하셨지만 제게 주시는 것보다 한참 덜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아가 외롭지 말라고 남동생도 쉽게 찾아와 준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엄마가 아빠에게 적당히 좀 하라고 눈치를 줄 정도로 딸 사랑이 대단하셨습니다. 아빠는 페인트 공이셨어요. 시장에서 작은 규모의 상가를 얻어 운영하셨는데 아빠의 다정하고 꼼꼼한 성격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 일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 모두 참 좋으신 분들이었고요. 아빠는 늘 자기 전에 저희 남매와 과일을 먹으며 우리 가족들 입에 풀칠하고 살려면
내가 열심히 페인트 칠해야지 말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이 말장난이 참 재밌었는데 이제는 제일 가슴 아픈 말로 남았어요. 아빠는 일 외의 시간은 저희와 보내기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매사에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페인트 독성 때문일까요? 아빠는 갑작스럽게 급성 폐암으로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중 갑자기 찾아와 저를 찾는 담임 선생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빠가 위독하시다는 말에 저는 가방도 챙길 정신도 없이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엄마와 동생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를 제일 예뻐했으면서 마지막 인사도 없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떠나셨는지 아빠가 믿고 한없이 슬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예뻐했던 딸에게 힘든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만 남기고 떠나셨는지 원망스럽다가 바보같이 조금만 덜 열심히 일하지 측은했다가 저에게 그동안 주신 사랑을 떠올리며 한없이 감사했다가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면서 계속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실신하는 엄마를 대신해 동생과 저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동생에게 물을 먹이고 괜찮다고 달래주며 챙겼어요. 이제 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야겠다고 아빠 영정 사진을 보며 계속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 첫 고비를 잘 넘겼죠. 저는 엄마 동생 앞에서 괜찮은 척했지만 그때 제 나이도 참 어렸잖아요. 꽤 오랜 시간을 힘들어했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매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하계우 버스 안에서 집 가는 길목을 누가 서 있기라도 하면 모두 아빠로 보였어요. 혹시 거짓말처럼 나타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걷곤 했습니다. 아빠의 몇 개 남은 옷들에 얼굴을 묻고 옅어져가는 채취를 맡다가 옷 끝자락에 페인트라도 묻어 있으면 어찌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저에게 아빠 없다고 놀리거나 눈치 주지 않았지만 혼자서 피해의식이 생겨 힘들어했습니다. 남몰래 아빠 없는 서름이 생겨 일부러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많이 겉돌며 지내는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를 보고 이렇게 지내지 말아야겠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 가게를 빠르게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아빠 가게와 조금 떨어진 시장 귀퉁이에 소머리 국밥집을 차리셨습니다. 엄마가 이제 가장으로서 저희 남매를 책임지셨어야 하니 정말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매일 고생하셨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워낙 인복이 좋으셨기 때문인지 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 많이 받으며 홀로 장사를 잘 하셨답니다. 엄마는 호탕한 성격이셨어요. 밥 먹는 손님들과 얼마나 많은 수다를 떠시는지 손님들은 국밥 맛집이기도 하지만 사장님 입담 맛집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엄마를 보니 저도 아빠의 빈자리를 제 나름대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죠. 대학 졸업 후 바로 출판회사에 취직해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번 돈으로 엄마에게 매달 용돈도 드리고 저축도 성실하게 했어요. 회사 퇴근 후나 쉬는 날이 있으면 늘 엄마 가게로 출근해서 일을 도왔습니다. 동생은 뭘 했냐고요? 뜬금없지만 저희 남동생 자랑을 좀 하자면 제 동생은 차분하고 순수한 성품을 가졌어요. 엄마와 저를 보고 좋은 자극을 받았는지 남동생은 4년 연속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를 다니고 해병대를 전역한 뒤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으로 취직했어요. 혼자 알아서 척척 훌륭하게 해냈으면서 동생은 오히려 엄마와 누나 고생하는데 가게 일 한 번 못 돕고 공부만 했다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잘 자리 잡으면 엄마 가게 일도 그만두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이제는 자기가 좋아서 장사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아직은 더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잘 풀린 자식들이 엄마에겐 훈장과도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시집 장가만 가면 자식 농사 완벽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30대 초반까지 남자 한 명 사귀지 못했어요. 열심히 일만 할 줄 알았지 남자 만나 연애할 생각은 딱히 하지 못했네요. 그러다 일찍 시집간 회사 동료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들 모두 남자 소개 좀 받아보라며 저를 늘 귀찮게 했어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팀원들이 자기들 주변에서 한 명씩만 후보 정해와도 벌써 남자 4명이 모인다면서 일명 박주연 연애시키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후보 4명 중 한 사람을 선택했죠. 키나 몸매가 제법 아빠와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상한 성격이라는 점 또한 마음에 들었죠. 남편은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였어요. 첫인상이 참 듬직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얼큰한 국밥집이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엄마가 국밥 장사를 하신다고 하자 자기 꿈이 국밥집 사위가 되는 것이었다며 천연덕스럽게 웃는데 그런 모습에 그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술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대화하는데 막힘이 없고 밥 먹을 때 머리를 묶으라고 머리끈을 챙겨오거나 생리하는 날엔 달콤한 간식들을 상자 가득 담아 선물해줬어요. 여동생이 있어서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엄마 가게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어보고 싶다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죠. 근데 차마 시장 구석에 위치한 국밥집에 데려가는 게 좀 머뭇거려졌습니다. 혹시나 실망을 하면 어쩌나 걱정되었죠. 제가 계속 다음에 가자 머뭇거리기만 하니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부담스러웠으면 미안하다고 오히려 자기가 사과하는 거 있죠? 이런 따뜻한 사람이라면 선입견이 없을 것 같아 만난 지 1년이 됐을 때 집안 가정사를 들려줬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는 이야기 전부 말이에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당신도 고생 많았네 하고 알아주는데 그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느낌이 훅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원래 시장에서 하는 국밥집이 진짜 맛집이라며 더 좋아했어요. 엄마는 딸이 데려온 남자가 자기 음식을 자기 아들보다 너무 맛있게 먹으니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엄마 가게 자주 놀러 가서 밥을 먹었어요. 남편은 밥을 먹다가도 가게가 바빠지면 벌떡 일어나 서빙을 돕고 가게가 끝나면 엄마 술 한잔 해드리며 말동무도 되어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게에 남자 흔적이 있어야 이상한 아저씨들이 넘실거리지 않는다며 자신의 신발이나 겉옷을 가져다 놓기도 했고 가게 한쪽에는 일할 때 편하게 입을 바지도 미리 가져다 놓았죠. 이렇게 예쁜 짓을 하는데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희 엄마는 아들보다 싹싹하다며 남편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들은 남편이 일이 일찍 끝났을 때 일이고 남편이 바쁜 날도 많았어요. 광주 같은 장거리 운행이 잡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깜짝 이벤트로 남편이 운행하는 버스표를 구매해서 누구보다 일찍 버스에 타 남편 뒷자리를 사수했죠.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가슴 뛰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시절이라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버스 승객분들 눈치 보느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지만 남편이 졸리지 않도록 중간중간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간식도 나눠 먹으며 소소한 비밀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딱히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도 그저 남편이 운전하는 모습만 바라봐도 좋았어요. 엄청난 콩깍지 덕분인지 힘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렇게 저는 가슴 뛰는 연애를 하다
3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시부, 시모, 남편, 시누이 네 식구였는데 좀 특이한 집안이었어요. 시부가 정말 말도 못하게 가부장적이셨어요. 옛날 그 시대 때 사람들은 모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 일들이 많았답니다. 집에서 정말 손 하나 꼼짝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시부였어요. 직장도 안 다니시고 매일 집에서 술을 홀짝홀짝 드시니 주정뱅이나 다름없었어요. 시부를 대신해 시모는 마트에서 일하며 돈을 버셨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술상 좀 차려라. 같은 반찬을 이틀 이상 어떻게 먹느냐. 집안 구석구석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아주 입으로 사람 피를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바보처럼 그걸 일일이 다 들어주고 받아주며 모셨어요. 성격도 너무 착하셔서 싫은 소리 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얼굴에 티조차 못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이 집에 시집 오기 위해 첫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일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며느리로서 잘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예쁘게 적혀있는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모는 며느리 온다고 마트 일도 빼시고 하루 종일 정성 가득 음식 준비를 하셨어요. 며느리 소식 처음 들었던 날이 생각나네. 이제 내가 며느리를 보는 나이가 되었다니 참 이상하네. 시모는 정갈한 글씨로 프린트된 며느리 문구를 만지며 수줍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시부가 다가와 곱게 포장되어 있던 리본이며 포장지며 아무렇게나 뜯어버리시더라고요. 내가 안주로 과일 좋아하는 거 알고서 왔냐? 어디 달달하고 맛있나 먹어봐야겠다. 저기 가서 칼 좀 가져와. 좀 깎아봐라. 시부가 저에게 첫 내민 말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더니 다짜고짜 칼을 가져와 과일을 깎아보라니. 지금 뭐 얼마나 과일 잘 깎나 테스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늘 이렇게 남 시켜 먹는 게 숨쉬듯 익숙해서인지 그 어느 쪽이라도 기분이 불쾌했어요. 시모는 놀라 펄쩍 뛰시며 손님에게 무슨 이런 걸 하라고 하냐며 오히려 당신이 대접해줘야 하는 거라고 말하셨어요. 그 순간 시부는 차갑게 정색을 하며 말하셨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이딴 걸 하라고? 할 거면 당신이나 며느리 하겠다고 찾아온 애가 해야지. 지금 장난해? 아니 여보, 그러니까 내 말은 됐어. 어여 밥이나 차려. 빨리 술이나 한잔하고 자게.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부는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는 정말 딴판이셨죠. 아무 소리 못하고 밥을 푸고 계시는 시모를 보니 불쌍하고 또 화가 났습니다.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 왜 저 비위를 다 맞추고 사는지, 남편과 시누이는 왜 저걸 다 외면하고 사는지 답답했어요. 시부의 망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부는 밥 먹는 내내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집안의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하시는데 참 그 내용이 천한 머슴 부리듯 말하셨죠. 집안 여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들이 장가가고 나서도 시부모 생활비를 따박따박 챙겨줘야지. 아, 내가 그렇게 노년 편하게 보내려고 힘들게 아들을 낳은 거야. 딸도 당연한 거고. 어머, 아버님. 누가 들으면 아버님이 배 아파 나으신 줄 알겠어요. 근데 아버님 배를 보면 약간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셋째 품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저는 숨 넘어가게 오버하면서 웃었고 시부는 당황한 듯 얼었다가 멋쩍게 웃고 넘기셨습니다. 나름대로 조심히 시부를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해 속이 후련했는데 저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상 치우는 걸 돕고 있는데 시누이가 살짝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부에게 한 방 먹인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면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 게 너무 좋다며 웃어 보이더라고요. 늘 차분한 남동생만 있어서 귀여운 여동생이 갖고 싶었는데
신우이와 그런 사이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때마침 시모도 저를 안방으로 따로 부르시더니 사과를 하셨어요. 시아버지 될 분이 저런 모습이라 많이 실망했지. 이 엄마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저기 주연아,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많이 안 와도 괜찮다. 나는 그저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딱 그거 하나 다짐하고 살았다. 나는 절대 며느리한테 어떤 기대도 안 하고 부담도 안 줄 거라고. 그러니 시댁 걱정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가끔 내가 생각나면 전화만 해줘도 되고. 시모의 따뜻한 말에 너무나도 깊은 진심이 느껴져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시부에 대해 들을수록 고민이 커져갔어요. 시부는 가족들에게 매월 상납금을 받는 사람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모이지 않으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난리를 치셨다고요. 시누이는 그런 모습이 지긋지긋해 큰 마음을 먹고 따져들었고 결국 시부는 시누이를 때리셨대요. 그 뒤로 술을 먹고 손찌검하는 날이 더 있었고 시모와 시누이는 그런 시부를 무서워했어요. 시부 빼고 모두가 좋은 사람인데 제가 그걸 가만히 참고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의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테고 본인이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시모 말씀해 주신 대로 시부와 최대한 안 마주치며 지내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그 이후에 아들도 낳아 행복하게 살았어요. 걱정하던 큰일들은 없었고 오히려 시모와 시누이 덕에 정말 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시누이가 조카 사랑이 커서 육아를 도와주기도 했고 시모는 늘 반찬을 보내주셨죠.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늘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잠깐 집에 들려 반찬만 챙겨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들이 너무 고마워서 시모와 시누이, 친정엄마까지 똑같은 신발을 사서 선물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항상 따로 포장을 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렸어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자 저는 회사로 복귀했고 일이 바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시댁과는 멀어졌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어도 시모는 서운해하시지 않으셨어요. 걱정과는 다르게 시댁에 관련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제 남편에게서 말입니다. 남편 때문에 제 인생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오죠. 결혼하고 4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날은 남편이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초저녁부터 술을 마신 탓에 남편과 친구들은 정말 많이 취했어요. 그런데 왜 남자들 술 허세 부리는 거 다들 아시죠? 남편은 친구들에게 나 하나도 안 취했다. 멀쩡하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우니 우리 집 근처 단골 가게로 가자. 라고 하면서 아주 잔뜩 센 척을 했더랍니다. 문제는 남편이 친구들을 차에 태워 집 근처까지 운전을 했다는 점이에요. 네, 음주운전을 한 거죠. 차가 이상하게 좌우로 왔다 갔다 운전하니 주변에 있던 많은 차량들이 남편 차를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집 근처 술집으로 향하던 중 좁은 골목에서 걸어가는 행인을 쳐버린 것이었어요. 빠른 속력으로 달리진 않았지만 엄연히 행인을 치고 갔고 그분이 쓰러져 아파하는데도 잠시 내려서 대충 확인만 하고 다시 차에 탔다고 합니다. 화가 난 행인은 차량 번호를 보고 신고를 했고 결국 남편은 음주운전에 도주치상의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남편은 경찰에 자기가 버스 운전해서 먹고 사는데 이러면 모가지 날아간다며 소리를 지르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거기다가 경찰을 폭행까지 했으니 죗값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죠. 그나마 정신 차린 친구 몇 명이 남편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면허 취소 처분에 직장도 잃었어요. 벌금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매달 남편과 제 생활비를 합친 돈에서 시댁 조금 도와드리고 엄마는 특별한 날 용돈만 드리면서 악착같이 저금하며 살았는데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그 돈을 벌금과 합의금으로 다 써버렸죠. 차라리 남편이 잘못했다 싹싹 빌고 불쌍하게라도 보였으면 제가 잠시 미친 척하면서 이해라도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완전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럼 뭐 그 돈이라도 깨서 써야지. 안 그러면 혼자 예준이 키우면서 옥바라지 하려고 했어? 남도 아니고 남편한테 쓴 게 그렇게 아깝냐? 지금 어딜 큰 소리를 내? 당신은 입이 있어도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해 지금. 제가 언성을 높이면 깨갱하고 금방 꼬리를 내렸지만 남편은 정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혼 생각이 절로 날 만큼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 망언 이후에도 저희는 눈만 마주치면 자주 다퉜어요. 매일 남편 얼굴 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술에 취해 거실 한복판에서 자고 있고 꼴에 배가 고팠는지 그 주변엔 컵라면부터 각종 배달 음식까지 쓰레기가 잔뜩 있었어요. 진짜 꼴 보기 싫고 집에서 내쫓고 싶었습니다. 하는 짓이 시부와 똑 닮아 있었죠. 솔직히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혼뿐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 예준이가 눈에 밟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서러움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대기업을 다니는 남동생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동생은 신입 변호사로 일을 막 시작한 올케와 결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돈이 나갈 곳이 많을 테니까요. 적금을 깨면 제 힘으로도 해결 가능했으니 고마운 마음만 받았습니다. 시댁은 저희보다 상황이 더 어려우니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그저 잘 해결되었다 말만 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해서 집에 없는데도 친정엄마가 남편이 좋아하는 국밥을 싸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씻지도 않아서 잔뜩 떡진 머리, 아무 곳에나 척척 놓아둔 쓰레기까지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친정엄마는 밥을 새로 짓고 국밥을 다시 데우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청양고추 팍팍 넣고 해장 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자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내가 아는 우리 사이는 씩씩하고 현명하고 어느 집 사이보다 멋진 사위였어. 근데 지금은 영 아닌 것 같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의 실수는 한다고 하지 않나. 근데 두 번은 안 되네. 자네도 잘 알지? 내가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남편은 그 순간 입에 우겨 넣던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쭈뼛거리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가 와이프 몰래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말이죠. 갑작스런 대출 이야기에 엄마는 좀 당황하셨더랍니다. 남편은 본인이 직장이 없어서 대출도 어렵고 금리도 안 좋고 뭐라도 시작해보고 싶은데 그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진다고 토로했어요. 친구 놈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거든요. 괜찮은 사업 있다고 동업할 생각 없냐고요.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투자해주면 같이 사업하게 해준다는데 장모님, 제가 그 돈이 어디서 나요? 뭐? 사업? 네, 걔가 명문대 출신의 사업 수완이 좋은 놈이라 이미 다양한 곳에서 사업으로 돈 좀 만져봤거든요. 저 장모님, 저 딱 한 번만 믿고 1억만 빌려주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갑작스레 1억이라는 소리에 놀라셨습니다.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1억이라니요? 엄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적은 액수가 아니니 일단 며칠만 생각해보겠다 말하셨대요. 엄마는 한 차례 거절을 하고 돌아서신 거지만 남편은 그게 절반은 성공했다고 확신하고 아주 난리가 났죠.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멀끔해진 상태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하원까지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문자가 와서 그때부터 갑자기 뭐 벼락이라도 맞았나 왜 이러지 싶었는데 참 수상했죠. 끓고 있는 냄비에 다가가 가스불을 줄이고 뚜껑을 열어보는데 친정엄마 음식인 걸 바로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다녀가셨냐고 물으니 좀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술술 다 말해주더라고요. 잔뜩 신이 난 남편에게 엄마가 돈 해줄지 안 해줄지 아직 몰라. 기대하지 마. 라고 하면서 진정시켜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로 했다며 떵떵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5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셨습니다. 초조해진 남편은 다짜고짜 엄마의 소머리 국밥집으로 찾아갔어요. 하도 연락을 안 주셔서 제가 직접 왔다며 아이 통장까지 들고 왔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내가 사위한테 5천 정도는 도와줄 순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면서 1억이라는 돈 정말 큰 돈이야. 알지? 묶어둔 돈 다 빼고 여기저기 옮기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야. 근데 진짜 정신 차리고 잘해볼 자신이 있어? 나는 딱 1년만 기다릴 거야. 장모님, 진짜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누구보다 잘하는 듬직한 사위 될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의 기둥이 딱 바로 서야 제 식구들을 지키죠. 설마 장모님 지금 제가 망나니처럼 살길 원하시는 거 아니시죠? 친정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결국 1억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장모님, 제가 진짜 평생 모시고 살게요. 식당 이것도 그냥 때려치세요. 아주 일 그만하시고 저희 곁에서 행복하게 사셔야죠. 딱 1년 뒤에 제가 모시러 올게요. 남편은 계속해서 주절주절 친정엄마에게 큰절을 하며 별소리를 다 약속했고 그날 가게 일도 싹 다 돕고 들어왔어요. 저는 엄마가 그 큰돈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사를 드리니 엄마는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하셨죠. 엄마는 저랑 동생이 준 용돈들이 있어서 그동안 가게도 더 확장하고 가게에 필요한 보수공사도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엄마가 알뜰하게 모으면서 사신 걸 그 공을 또 자식에게 돌리니 감사함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라고 응원해주며 큰맘 먹고 할부로 좋은 정장 한 벌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을 믿은 제가 미친년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대책 없이 친구만 믿고 동업을 시작했다가 물품 대금도 못 갚고 점점 내리막길 행위였습니다. 매일 저를 붙잡고 사업 계획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어려운 말 섞어가며 시끄럽게 떠들길래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은 아니구나 안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청산유수 소리가 번지르르한 허풍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아슬아슬해져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핑계대면서 저에게 온갖 짜증을 다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다가와도 귀찮다고 애 좀 데려가라고 화를 내고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는지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밥 타령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차려주면 왜 이렇게 싱겁냐, 이게 무슨 절밥이냐, 온갖 트집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피는 역시 못 속인다고 시부어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남편의 진상짓은 시작에 불과했죠. 염치 없게 저 몰래 또다시 친정엄마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친정엄마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큰돈을 줬는데도 몇백씩 요구하니까 엄마도 지쳐서 그때마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고맙다고 큰절을 할 때는 언제고 장모의 거절에 슬슬 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잔뜩 먹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온갖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장모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위가 힘들다는데 좀 도와주실 수도 있죠. 자네, 나한테 뭐 돈 맡겨놨나? 자네 부모한테 가서 달라고 해. 이렇게까지 개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인 거 알았으면 1억도 안 줬어. 아이씨, 우리 부모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하겠어? 저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부셔버릴 듯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욕조에 걸터 앉아 개같이 성질 부리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죠. 휴대폰을 뺏어들어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휴대폰 모서리에 머리를 맞고 아프다고 난리를 떠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제야 술이 좀 깼는지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정엄마나 남동생에게 제가 대신 부탁해보라고 빌더라고요.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문제 없다면서 말입니다. 이제 하다하다 남동생까지 들먹이는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샤워기 물을 틀어 남편 면상에 물을 뿌렸습니다. 제발 냉수 마시고 정신 차려라. 막노동을 하던지 뭘 해서라도 엄마 돈 1억 꼭 갚으라며 소리치고 안방으로 왔어요.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이 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그 결심에 박차를 가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줄 때 기한을 정해주셨습니다. 바로 딱 1년이었죠. 친정엄마는 1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돈을 안 주니 돈을 갚아달라고 연락하셨습니다. 1억이 없으면 그 반절이라도 보내라고 하셨죠. 엄마도 돈을 급하게 쓰실 곳이 있다고 하시며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이번에도 적반하장을 시전했죠. 자기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돈이나 달라고 이렇게 무턱대고 연락하시면 어쩌냐고 말입니다. 자네가 1년 뒤에 꼭 갚겠다고 분명 말하지 않았나? 아, 그거야. 돈이 있으면 드린다는 거죠. 뭐? 분명 내가 기한이 1년이라고 했고 그 뒤로 나 평생 모시고 살겠다며. 아니, 잠깐만. 아니, 그 소리를 믿나? 아니, 그냥 고마워서 빈말 나온 거지. 아니, 그리고 장모님, 사위도 엄연히 가족인데 좀 도와주셨다 생각하시지. 그걸 또 진짜 받으시게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거라고 판단한 엄마는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실 계획이셨던 거죠.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싶어서 스스로 준비하셨답니다. 혹여나 가게를 그만두게 되면 손자 봐주면서 지낸다고 근처에 초등학교 있는 곳으로 알아보셨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을 보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저녁 끝장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퇴근 후 서둘러 집으로 갔네요. 친정엄마는 저보다 일찍 도착하셔서 남편에게 아파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애초에 같이 살자는 말 믿지도 않아서 혼자 살지 마련했다고 남은 잔금 치러야 하니 빨리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셨죠. 사위 사업해라. 그거 한 번 도와준 거 가지고 더럽게 유나는? 아니, 지금은 아슬아슬하니까 좀 잘 풀리면 준다고요. 그리고 뭔 아파트예요 갑자기. 그냥 거기 가게 있는 방에 도배나 다시 하고 거기서 사세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파트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엄마 돈이었으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거잖아. 1년 기한이었으면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지. 대책 없이 이게 무슨 경우야? 설마 아예 갚을 생각조차 없었어? 남편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제 쪽으로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우씨, 둘이서 더럽게 시끄럽고 귀찮네. 딸이랑 손주 위해 열심히 살아보라고 도와줘 놓고 왜 1년 어쩌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 내가 뭐 지장을 찍었나? 증거라도 있어? 그 순간 친정엄마는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우라가 치밀어 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친정엄마는 정신없이 웃으시며 눈물까지 고이셨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배꼽 빠져.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한심한 놈아. 내가 다 고민하고 준비하고 하느라 오래 걸렸던 거지. 자, 귀 좀 후벼놓고 시원하게 잘 들어봐라. 친정엄마의 품에서 나온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볼펜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볼펜이 아닌 녹음기였어요. 친정엄마는 작은 버튼을 누르셨고 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말한 그날의 상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녹음기에는 별별 내용이 가득했어요. 장모님, 제가요, 돈 꼭 1년 안에 갚겠습니다. 이자도 적당히 얹어서 드릴게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제가 평생 모시고 살 거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처남이 모신다고 해도 제가 주먹 다짐을 해서라도 꼭 같이 살 겁니다. 아시겠죠? 방금 웃으셨죠? 제 말 못 믿으시는구나. 이거 허풍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딴소리 하거나 1년 뒤에 돈 안 갚으면 저 어머님 사이로 인정 안 해주셔도 좋아요. 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 처벌도 달게 받을게요. 이제 저 믿으시죠? 그럼 이제 제 계좌로. 아니, 시장에서 일하기 바쁘신 저희 엄마가 볼펜 모양의 녹음기라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모녀의 구세주는 바로 새내기 변호사인 올케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딸도 아들도 아닌 며느리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괜찮은지, 솔직히 우리 딸이 말은 안 해도 이혼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지 상의하셨더랍니다. 그러자 올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고 하네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정 도와드리고 싶으시면 증거를 꼭 남겨주세요. 돈을 보낸 기록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정확한 금액과 정확하게 갚기로 한 날짜, 이런 게 있으면 제일 확실하거든요. 제가 녹음기 구해드릴게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변호사 며느리에게 녹음기 사용법을 배우셨어요. 막상 실전에서 사용 못할까 봐 걱정만 하고 계셨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사위 얼굴을 보자마자 홀린 것처럼 앞치마 속 볼펜을 잡아 버튼을 누르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웬 떡이죠? 녹음하는 걸 미리 알고 온 것처럼 자기 입으로 별별 약속을 다 하니까 웃음을 참느라 혼나셨죠. 남편은 얼굴이 허옇게 뜨면서 믿기지 않는 듯 횡설수설 거렸습니다.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엄마와 제 쪽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을 밀쳐버렸습니다. 주저앉은 남편을 마구잡이로 밟아버렸어요. 친정엄마는 오히려 저를 말리며 남편에게 말하셨습니다. 시장에서 국밥 팔아 장사하는 노인네라고 이런 거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더라. 이거 부셔서 없애면 단 줄 알아? 잘 생각해봐라.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술만 처먹으면 문자를 한두 개 보냈니? 친정엄마가 내민 휴대폰을 보니 그것에도 남편의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더라고요. 엄마는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처럼 능숙하게 정확히 어느 날짜에 보내줄 건지 말해보라 하면서 답을 유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가게 불 지르기 전에 돈 달라 소리 그만하라는 협박성 문자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정말 충격받았고 질려버렸죠. 엄마가 오늘 끝장 보자고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잘 키우겠다고 말했어요. 이혼이란 단어를 들으니 남편은 눈빛이 변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가족한테 함부로 하고 날 식모 부리듯 하는 거, 그거 전부 너네 아빠한테 배웠나 봐?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자. 우리 예준이 아빠 없이 자라게 하기 싫어서 진짜 이혼은 안 하려고 참아왔는데
너 같은 애비는 그냥 없는 게 나아. 빨리 나가 너희 집으로. 남편은 저를 껴안고 울면서 자기가 잠시 미쳤던 것뿐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구질구질하게 말했죠. 친정엄마는 저를 남편에게서 떨어뜨려 놓으시면서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내 돈 갚으라고 지급 명령 신청만 할 테니까 깨끗하게 이혼해. 계속 이렇게 귀찮게 굴면 소송으로 넘길 줄 알아? 사기죄로 콩밥 먹을 수도 있어. 당장 나가. 친정엄마가 잔뜩 겁을 주자 남편은 서둘러 겉옷만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해주셨죠. 저는 뭐 눈물도 안 나오고 오히려 속 시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끝내버렸어야 하는데 자식 핑계로 너무 돌고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올케와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어요. 착한 시모와 시누이는 저를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께 거듭 사과드리며 3천만 원을 주셨고 시누이 또한 2천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남편 놈은 뭐하고 다른 가족들이 돈을 줬나 싶으시죠? 남편이 질질 끌어가며 버티던 사업은 진작 망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요즘 여러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바로 그 배달 라이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몰래 일하고 배달 중에 글쎄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해요. 몇 잔 안 마셔서 괜찮다고 무리해서 배달 일을 했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랍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댕강 부러졌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이를 핑계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재결합하자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 아빠 곁에서 숨 쉬고 살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매일 술 먹고 싸우고 욕하고 아주 쓰레기 난장판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야, 너는 쓰레기 중에서도 폐기물 수준이야. 알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너희 아빠 생활비나 벌어들여.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을 남편이 꼭 깨닫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하고 살던 집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마련해 두신 아파트에 잔금을 제가 내고 평생 엄마를 모시며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처럼 허풍이 아니라 진짜로 평생 제 곁에서 저희 아들과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어요. 모든 연락은 차단했지만 가끔씩 시모가 손주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 오면 통화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모에게도 이혼하셔라 말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더 이상 그 집 구석에 어떤 관여도 하고 싶지 않아 참고 있어요. 그 뒤로 저와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돈독해지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퇴근 후 엄마 가게를 도와드리면 단골 손님들이 저희 예준이 용돈을 주시는데 그 돈으로 친정엄마랑 치킨에 소맥 한 잔 하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아빠의 빈자리를 저희 남동생이 잘 채워주고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비로소 이런 작은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며 저희 가정에도 늘 웃음이 넘치고 있네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말이 쉬운 것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맹자의 말을 늘 생각하면서 저희 아들은 절대 남편과 시부를 닮지 않도록 올바르게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가족들이 있으니 무섭지 않네요. 하늘에서도 아빠가 잘 지켜봐 주시겠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웃으며 가장 빛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